자, 뭐 그동안 오고 싶었는데 미국에 좀 가 있었고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 강의, 행사, 공연 등등을 뭐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와 보니까 1기 분들도 와 계시고 그리고 2기 또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뵙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전에 지금 동영상을 봤는데 LA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던 LA인데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야 이거 한국이 선진국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LA 공항에 내리니까 그 공항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역사가 오래된 건데 LA 공항하고 인천국제공항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 편의성, 그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우선 뭐 기다리는 게 LA 공항은 끝없이 그냥 꽉 차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신속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제공항으로 계속 우리가 6번인가 1등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평가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끌었던 분이 이채욱 사장이라고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공항, 자, 시내를 또 가봤더니 식당에서 밥은 먹어야죠. 근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 음식, 그다음 서비스, 뭐 모든 면에서 한국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워낙 느리니까 서비스가 느리니까 좀 빨리 갖다 줄 수 없냐고 얘기했다가 아주 그 퉁명스러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 한국은 어떤 데 보니까 뭐 저 5분 내 안 나오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데도 있던데 보니까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신기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 이거 저 미국 브랜드잖아요. 이게. 그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인테리어 그다음 번에 분위기 심지어는 맛도 전 세계 같아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스타벅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같이 간 몇 명 있었는데 야 알게 모르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한국이 이렇게 정말 해방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발전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 얘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인류 선진국인가를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류 선진국 되는 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 기대 수명 그 앱을 돌려봤더니 제 수명이 114세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엄청 혼났어요. 누구 고생시킬 일이냐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 김영석 교수님 103세신데도 강의를 명료하게 하시는데 뭐 저도 한 100세까지는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강의하는 한 2시간 분량인데 제가 이제 50분만 할 거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하겠습니다.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 자, 이게 이제 이 탑건 영화를 봤더니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입니다. 자, 전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종사가 중요한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계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자, 기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중요합니까? 첨단 기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중요합니까? 예. 뭐 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두 개 다 중요하죠. 이 영화를 봤더니 뭐 너무 재밌죠. 그리고 탐 크루즈가 워낙 뭐 매력적인 연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근데 4세대 그러니까 낡은 전투기를 가지고 5세대 신형 전투기를 공중전에서 이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흥분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 치지만 저는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저 탑승을 해봤고 조종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공군 정책자문위원장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저게 뻥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칼하고 권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정신력이 화끈한 사람이 칼 들고 싸우면 이깁니까? 그게? 이 게임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5세대 전투기는 청주에 F-35가 돼 있는데 한 대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조종사가 쏘고 있는 헬멧이 4억 원짜리입니다.
헬멧이 4억 원. 그 4억 원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기를 더구나 스트레스가 보이지도 않죠. 초금속이죠. 적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워게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건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영화는 계속해서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탑건 얘기를 합니다. 탑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탑건은 뭐냐면 공군 조종사 중에 기종별로 사격 대회를 해서 제일 점수가 좋은 사람을 탑건이라고 해서 매년 시상식을 해요. 탑건 시상 연말에.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 탑건은 탑건 스쿨입니다. 미 해군 조종사들이 이제 워낙 막강한데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니까. 근데 가장 강인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정신력도 투철하고 스킬이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 이름이 탑건이에요. 근데 거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탑건 스쿨 같은 게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무인기가 나오고 첨단 기술로 다 들어가는데 용감무쌍한 뭐 조종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술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앞에 나와요, 영화에.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계속 뭐냐면 전투기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건 조종사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답은 둘 다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인류 문명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민국 갈 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는 첨단 기술,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AI, 지금 다양한 첨단 기술이 나오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발전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첨단 기술과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뭐 저 같은 경우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없으면 불가능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는 좀 빼고 인간적인 요소, 인간은 그럼 과연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초자 붙은 단어가 재미난 게 많아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또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권호연 고문이 초격차, 초자 붙은 거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새로 만들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초역전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처음 보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은 나보다 자식들이 똑똑하다. 나보다 자식이. 그렇지 않은 집은 이상한 집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학생이 교사보다 똑똑하고 아주 특이한 게 대학교 다니다가 병사로 가면 이 병사들이 간부들보다 똑똑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나이가 젊을수록 더 똑똑하다.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이 초역전이. 자, 초역전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까 114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건강 수명이 100세로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죠. 호모 헌드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명은 100세로 늘어나고 저도 사실 지금 뭐 7학년인데 근데 이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뭐 종합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쌩쌩해요. 100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100세까지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과거의 농업혁명은 수천 년. 농업혁명이 뭐예요, 이게? 원래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채취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씨앗을 저장하고 농기계를 발명하고 수로를 예를 들어서 만드는 기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10배, 50배, 100배로 늘린 게 농업혁명이거든요,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300여 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관통한 제3의 물결, 1980년부터 약 30여 년간이 소위 말하는 정보화사회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제4차 산업혁명. 근데 농업혁명 수천 년, 정보화사회 300여 년, 산업혁명 300여 년, 정보화사회 30여 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년 정도. 그리고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올 텐데 그거는 뭐 뻔하죠. 뭐 1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명 주기가 계속 짧아지니까 건강은 100세인데 신문명 주기는 15년, 20년.
그럼 평생 동안에 신문명을 5번 정도, 4번, 5번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게. 그거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명 제1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 20살쯤 됐을 때 얘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밀려올 때마다 기성세대는 한 칸씩 뒤로 떠밀려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 동안 사회 초년병 같은 역할을 4번, 5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평생 학습이 일상화되고 다시 대학 신입생 같은 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걸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MZ세대가 세상을 바꾼다. MZ세대가 뭐냐? MZ.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밀레니얼까지.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제3의 물결 1세대입니다. 1980년도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썼고 인류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원년이 1980년도인데 그때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 태어나서 10살이면 1990년도인데 우리나라 1990년도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 배고플 때는 정말 우물물을 마신 적도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리고 미국에서 원조를 안 해주면 굶어 죽을 판이죠, 이게. 근데 그때 배고팠고 보릿고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MZ세대 뭐라 할 것 같아요. 그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좀 끓여 드시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라는 그 말이 저는 기가 뭐 정동원이 같은 꼬맹이가 부르는 걸 보고서 과연 저걸 알고 부르는 건지.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기성세대는 틈만 나면 산업화 민주화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또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90년쯤 되니까 군부 독재 구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군부 독재, 민주화 투쟁 이것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중요한 거는 과연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인권이 보장되는가, 그다음번에 갑질당하지 않는가, 그다음번에 소핵황, 워라밸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일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전까지는 과학적 관리라고 해서 분업 방식으로 경영을 했어요. 경영학에, 행정학에, 조직론에, 커뮤니케이션에 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들은 일을 뭘 갖고 하느냐면 컴퓨터를 갖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오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게임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업무를 하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워서 하는 거고 얘들은 태어나서부터 생활의 도구고 생필품이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MZ세대가 일하는 걸 보면 신속 정확합니다. 신속 정확.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해요. 자, 그리고 말하는 거는 기성세대하고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항상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번에 갑질한다. 우리 때는 참고 살았는데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 SNS. 그리고 누가 부당하게 압질 가고 등등하면 SNS를 올려서 이런 일이 있다. 바로 사회 문제 되고 난리 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는 고소, 고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가 MZ세대가 20살쯤 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4차원들이 나타났구나. 이거 뭐야 이거. 얘들 왜 버르장머리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그리고 뭐냐면 이게 뭐 말이 많아. 이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군기를 잡으려고 든 거죠. 이게. 군기를 잡으려고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옆길로 다 사고 나서 일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군대,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당황한 곳이 어디냐면 사고 날까 봐 군대입니다. 군대 들어오더니 명령하면 복종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일일이 따지고 그다음 따지다가 뭐냐면 시비 걸고 그리고 SNS에 올리고 심지어는 정말 소송 걸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거야 하고 집중적으로 다 연구를 해봤더니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얘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일리가 있다. 조직 문화가 잘못됐다. 소통 방식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제 후배 중에 희한한 사람이죠. 대학 교수가 있는데 대학 교수는 정년이 65세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여튼 요새 젊은 애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례를 부탁하면서 문자로 부탁하는 애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례를 문자로 부탁하면 이게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이게? 저는 동의 안 해요.
아니 얘들은 MZ세대는 태어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통이 문자입니다. 모든 걸 문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은사님한테 줄에 설 의향이 있는지 몇 월 며칠 날 가능한지를 먼저 문자로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는 거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교수한테 아무리 봐도 당신이 꼰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MZ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20살, 25, 30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40살까지 왔습니다. 1980년도 이후 출생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관리자가 되고 심지어는 작은 조직은 CEO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직업이 뭐 경영 자문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난 10년, 15년을 돌이켜 봤더니 MZ세대한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워라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데들은 엄청나게 성장 발전을 했고 반대로 기성세대가 MZ세대를 억누르는 데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탈합니다. 기성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MZ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봐서 더 좋은 게 나타나든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하든가 재미가 없든가 그러면 뭐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우수인재가 이탈하는데 조직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재미난 것이 요새 강의 정말 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했는데 평생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알죠. 기업도 잘하고 공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잘 아는데 한 5년 전부터 신입사원 강의를 저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요. 저는 처음에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거 왜 신입사원 요청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기업에 물어봤더니 신입사원을 강의할 필요가 없어졌대요.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교육시킬 것도 없고 회사의 비전이나 회사의 조직 문화나 이런 거 좀 알려주면 그만이고 일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이 거의 확 줄어버렸어요. 시킬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저한테 강의 요청 들어오는 게 대부분 뭐냐면 임원 교육, 관리자 교육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기업을 살펴봤더니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것이 확산이 엄청 되고 있어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링이 뭐죠? 멘토, 멘티. 자, 유경험자가 신참한테 자기까지 경험을 알려주면은 학습 곡선이 빨리 올라가고 사고 안 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멘토, 멘티. 얼마나 오랫동안 멘토링이 유행을 했어요, 이게. 근데 리버스 멘토링.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배워라. 여러분들 지금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지 재간이 있나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서 발표할 때 노인이 청년에게 길을 묻는 세상이 됐다. 아주 뭐 말하기 쉽잖아요. 노인이 청년에게 길을 원래는 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내비게이션 때문에. 내비게이션 보면 지금 가는 길이 5개가 있는데요. 제일 빠른 길은 뭐고 그 다음번에 어디로 가면 경치가 좋은 데가 있고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노인 한 분은 도서관 한 개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경험이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도서관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달에 신문 칼럼을 4개를 쓰는데 지금 신문 칼럼 쓰려면 저도 간단해요. 스타벅스 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 가서 이거 가져가서 음악 들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다 검색해보고 그리고 메모 조금씩 하고 등등 했다가 이걸로 다 작성한 다음에 신문사 기자, 담당 기자한테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15년 전에 20년 전에도 칼럼 다 쓰고 방송했죠. 근데 그때는 칼럼 하나 쓰려면 무조건 서재로 들어가야 돼요. 참고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예민한 칼럼을 쓸 때는 여의도 국회 도서관까지 갔어요. 자료를 참고해서 이 칼럼이라는 게 분량은 작지만 하나 잘못 나가게 되면 그건 망신당하는 겁니다. 안 쓰니 만도 못해.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주역은 MZ세대다. MZ세대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 기성세대는 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여기 보니까 거의 다 45은 넘으셔. 그러니까
자, 재미난 것이 알파 세대인데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알파 세대라고 해요. 2010년 이후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공식으로 나온 거는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이거든요, 이게. 그 2010년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제4차 산업혁명 1세대라고 해요.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메타버스가 있어요. 우리는 메타버스를 또 업무 때문에 배워야 돼, 이거를. 근데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메타버스 가입해서 지들끼리 게임하고 놀고 그걸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지금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도 한 1년간 인공지능 CEO 과정 다니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뭐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들어도. 뭐 프로그램 돌려봐도 옆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분야별로 퍼지고 있는데 얘들은 그걸 흥미를 느끼고 재밌다는 거예요. 자, 지금 2010년에 태어났으니까 현재의 11살, 12살쯤 됐는데 얘들이 7, 8년 지나면 대학생, 군대, 직장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성인이 되면 얘들이 가장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MZ세대는 뭐냐? 한 칸 뒤로 또 밀려갑니다. 그 뒤에는 더 밀려갑니다. 제가 재미난 거는 그동안에 꼰대와 MZ세대 간에 엄청난 전쟁이 붙어 있었는데 과연 알파 세대가 사회로 쏟아져 나올 때 MZ세대와 손을 잘 잡을 건지 아니면 또 맞짱을 또 뜰 건지 그거는 궁금한데 참 역시 인간은 또 배우는 게 있죠. 한번 저는 겪어보니까 전쟁을. 군 부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얘들이 군대 들어오면 어떤 행태를 보일 건지를 지금 미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성세대 리더십, 그 다음에 병영 문화 이걸 바꿔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도 MZ한테 당해봐가지고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어떤가요? 평생 한 4번, 5번의 신문명을 맞이한다. 그러니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중에 몇 명은 야, 골치 아픈 세상이구나. 골치 아픈 세상. 옛날에는 농경사에 태어났던가 산업사에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경이 비슷하니까 누가 유리하냐면 경험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뭐냐 원로가 유리한 거예요. 원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떠밀려가고 새로운 또 인재들이 나오게 되니까 걱정스럽다. 그리고 뭐냐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몇백 년 전에 태어나서 60세쯤 살다 죽은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10배쯤 더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면 배우는 것이 재밌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우게 되고 재미난데 자격증을 따라든가 뭐 학점을 취득한다든가 학위 취득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프죠. 공부하려면 의무감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근데 사실 인간은 학습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학습의 최고 대가는 뭐 공자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자님 얘기가 뭐죠, 이게? 배우는 게 즐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이제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끝내주는 말이 뭐냐? 불치하문. 자,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이때 아래 하자는 뭐냐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직급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불치하문이나 요새 유행하고 있는 리버스 멘토링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운영하는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동창회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뭐 공부해서 알기만 하면 뭐예요. 저도 이제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저런 모임에 가면 총무한테 물어봐요. 오늘 온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사람 누구냐고 아무개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발언을 그 사람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이면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최종 결론은 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학번이 제일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회장이 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되겠으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제일 젊은 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본인도 당황하고 사람들도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뭐냐. 가장 젊은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더니 대체로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좋은 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잘 들어와요. 거기 가면 젊은 사람이 대우받는다.
그리고 위에서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뭐 군기 잡고 이런 거 전혀 없다.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저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이 내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실제로 물어봐요. 그리고 결정도 거기다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 와이프도 저보다 나이가 좀 적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우리 집 중요한 건 당신이 결정하라고. 한 살에도 젊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서 강의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이 그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아,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걸 배우시면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세대와 젊은 인재와 콜라보레이션. 젊은 인재들하고 손잡아서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경험 많으니까 이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했다가는 강제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일단 처음에 하고 있는데 오늘 협업 얘기인데 세대 간에도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냐면 인간은 수명이 늘어나고 신문명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A 공항에서 LA 가서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한국은 왜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큼 다가섰지? 근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한국은 빠른 나라입니다. 자, 클라우스 슈밥이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주창자. 근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 뜯어먹고 사는 세상이다.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긴다. 이런 이제 주장을 뭐 강력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테크라는 책을 옛날에 썼고 제 별명이 이제 시테크 박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정말 보면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썼을 때도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 벌써 한 20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초가속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저는 엘빈 토플러 시절에 그 책을 썼는데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LA 공항에서 느낀 게 뭐냐. 미국은 등치는 크지만 크잖아요. 큰 물고기. 크지만 좀 느려. 물론 미국 막강한 나라인 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이.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계속해서 이 부가 축적되고 잘 사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지금. 대만이 제일 지금 경제 발전이 잘 돼 있어요.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커버하면서 대만이 지금 제일 잘 살고 반도체도 지금 대만이 세계 1등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한국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야? 국가 운영 체계가 빨라요. 전자정부 체계,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세계 1위 한국이 계속했어요. 요새도 뭐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전 국민이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개도 강아지도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물고 돌아다닌다고. 그다음에 앱이 뭐 편리한 앱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속도가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느냐? 일본은 관공서가 다 발목 잡아서 그래요. 일본은 지금 기본이 뭐냐면 팩스밀입니다. 행정이.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뭐냐면 빠른 자는 살고 느린 자는 죽는다. 그럼 빠른 자는 뭐죠? 생각의 속도, 정보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 실행의 속도 다 빨라야 돼요. 제가 사실은 고향은 충남 당진인데 거기가 말이 좀 느린데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져가지고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빠른 학습자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빠른 학습자. 박사학위가 2개 있다. 뭐 심지어는 3개 있다. 자격증을 5개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기술, 신지식, 신정보를 빨리 배우는 사람. fast learner, 빠른 학습자가 실제로 지식인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나 이걸 알고 있는가, 전혀 개념을 모르는가, 심지어 아예 용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또래인데 가끔 모임에 가보면 주로 90% 얘기가 뭔가 봤더니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그게 제일 만만하거든요. 보니까. 그러다 나중에 꼭 싸우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안 나가요. 제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빠른 학습자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협업 얘기하는데 협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재미난 게 어벤져스 개념이에요. 이게. 타노스라는 거대한 악당이 지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어벤져, 하나하나는 막강하긴 하지만 타노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 거대한 악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는 무기와 능력이 다 달라요. 하나하나 붙으면 맞짱 뜨면 다 지는데 이 어벤져스들이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지구를 구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벤져스 팀이다. 우리 부대의 어벤져스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죠? 서로 다른 역량입니다. 서로 다른 역량, 서로 다른 무기. 자, 오케스트라. 제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제 이사이기도 한데 지난 일요일도 갔다 왔어요. 예술의 전당을. 근데 가면 재밌지 않나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자, 지휘자가 있고 제일 앞에 현악기,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작은 거, 조금 뒤에는 첼로, 그다음번에 뭐 더 큰 현악기, 그리고 이제 관악기 중에 조금 작은 것들, 조금 굵고 센 거, 그다음에 제일 뒤에는 어마어마한 타악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휘자가 뭐 핸델의 곡이 됐든 바흐의 곡이 됐든 간에 지휘해서 연주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전체가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명연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성의 조화에 의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거대한 성과를 내는 거, 이게 바로 협업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제가 바로 여기 정화예술대학교 우리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리 교실이 있어요. 이 요리 교실을 제가 1년 다녔어요. 학생 수라고 해봐 7명입니다. 7명인데 요리 교수님이 오늘의 요리 다 식자재 갖다 놓고 7명이 쭉 가서 이제 앞치마 그리고 이제 보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이 요리는 어느 나라 요리고 어떻게 개발된 건데 특징은 뭐고 영양가는 뭐고 등등등 왜 좋아하고 이런 걸 다 설명한 다음에 직접 그거를 요리를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요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 저는 몰랐어요. 우선 어지간한 거는 다 육수를 내야 되는데 한국 음식은 육수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약불, 중불, 센 불. 요거 다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먼저 넣는 식자재가 있고 나중에 넣는 게 있고 그 다음번에 불도 세게 했다가 줄여야 될 것도 있고 다 다른데 냄새를 잡기도 해야 되고 살리기도 해야 돼요.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전부 궁금한 물어본 다음에 가서 각각 테이블 가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식자재 다 있어야겠네요. 금방 까먹어요. 금방 들었는데 금방 까먹어요. 뭐를 먼저 넣는 거지? 이걸 어떻게 불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면 손을 들면 교수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날 다 만든 다음에 그날 저녁을 여기서 먹어요. 먹고서 나머지는 싸가지고 분량이 꽤 되니까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만든 거다 라고 집에다 얘기를 하면 집집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만들어 줬겠지 누가. 그래서 졸업식 하는 날은 부부 동반으로 와서 와이프 앞에서 직접 만드는 걸 다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먹고 끝내는데 제가 이걸 1년 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 서양에서 셰프, 1, 2 요리사를 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보다 더 쳐주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창조자들이 창조자들. 음식 만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창의성이 없으면 불가능입니다. 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융복합 지능이 발달된 거는 책 봐서 발달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딱 깨달은 거예요. 음식 만들다가 융복합 지능이 생겼구나. 그런데 음식은 남자가 주로 만들어요, 여자가 주로 만들어요. 여자가 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중에 융복합 지능은 어느 쪽이 뛰어난지 아시겠죠? 여자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소사에 최종 의사결정을 할머니가 하면 대체로 지혜롭게 잘 해결됩니다. 할아버지가 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하는 거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이 잘 하나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해서 그래요. 융복합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인류가 융복합 지능이 나온 것은 책으로 배운 것보다는 음식 만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효령 교수님 뭐 돌아가셨지만 이효령 교수님도 뭐냐면 음식이 발달된 곳이 대체로 보면 융합지능이 뛰어나다. 그 말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 저 밑에 사진은 허영만 화백인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한 명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허영만 화백입니다. 허영만 왜 그러냐? 허영만 화백은 우선 저보다 한 4살인가 우회예요. 근데 요새 TV 백반기획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 골프를 쳐봤더니 몇 번 쳐봤더니 저보다 거리가 더 나가요. 저도 어지간히 나가는데 근데 나이가 막 70 중반이 넘었는데 거리가 더 나가요. 그리고 이제 샤워룸에 가서 운동 다 끝나고 씻을 때 뭐 어떤 벙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더니 몸매가 이게 무슨 저 이태리 조각품 같아요. 보니까. 분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몸매 관리를 하겠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주 단단한 근육질이고 스윙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프로 선수들 스윙하는 거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것도 부럽고 우선 건강. 건강이 최고 한 70 중반인데 그리고 부러운 게 뭐냐? 경제적 고통이 전혀 없어요. 식객을 포함해서 뭐 각시탈 했던 온갖 작품들이 뭐 수십 개가 있는데 인쇄 나오잖아요, 인쇄. 그러니까 허영만 화백 말씀이 뭐 자고 일어나면 돈이 좀 들어오게 하는 매일 들어오니까 야 거기다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TV 백반기엔 대한민국 명사들을 다 모셔다가 전국 돌면서 지금 식당 가서 먹고 코멘트하고 또 돈 벌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러고 사느냐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한 건 틀림없이 구한 것 같은데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자, 허영만 화백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강의도 들어봤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도제식으로 가서 배운 거예요. 문화생으로 가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만화 재밌게 그렸네. 잘 그렸네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만화의 위대한 작품은 컨텐츠지 그린 게 아니에요. 컨텐츠거든요. 근데 식객이다, 뭐 타짜, 노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나올 때는 최하 2년, 길게는 3년씩 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분야 최고봉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관련 문헌을 수없이 찾아가지고 다 공부를 해서 완전히 컨텐츠 구성을 끝낸 다음에 작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짜를 작품을 낼 때는 노름의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야말로 저 도끼로 손가락이 다 잘려가지고 은퇴해서 지리산에 들어가 있는 도사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1년간 같이 밥 먹고 지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듣고 등등 사례 그거 갖고 다 쓴 거예요. 제가 보면 융복합 지식인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만 화백. 자, 이 골프를 보면 골프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죠. 저는 사실 SBS 골프 진행도 하고 제2골프 진행도 했어요. 골프 책도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쓴 건데 골프의 문제는 너무 재밌는 게 문제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문제긴 한데 골프를 쳐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신체 조건이 좋다든가 무슨 뭐 체력이 좋다고 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뭐냐면 매니지멘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멘탈이 또 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최경주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멘탈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체력도 좋지만. 제가 평생 골프를 하다가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기네스북 기록까지 갖고 있어요. 기네스북. 하루에 제가 72홀을 돌았는데 그 기네스 감독관이 와서 이제 실제로 하고서 기록을 받은 것도 있고 요번에 LA를 갔다 온 이후의 핵심은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LPGA 대회가 LA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겸사겸사 업무도 끼고 갔는데 프로암 대회를 하니까 정식 대회 하기 전날 프로암을 하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같이 치는데 기왕이면 외국 선수하고 치고 싶다. 한국 선수들이 요새 LPGA는 많잖아요. 이게 뭐 다 대부분 또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왼쪽에 있는 여자가 폴라 크리머. 그러니까 소위 골프 좋아하는 분은 뭐 전설적 인물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티 커. 두 사람 다 LPGA에서는 전설적 인물들인데 나이너를 폴라 크리머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딱 조편성 가서 나가보니까 폴라 크리머.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고 좋다고 쳤더니 나이너 끝나니까 이제 저는 끝나고 이제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럼 크리스티커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존 델리하고 제가 캐나다 가서 그것도 이제 시니어 골프 대학 때 갔던 거고 등등인데 거기 지금 뭐 봉도환 선생도 계시고 삼성전자 권호연 고문 허영만 화백 조영남 등등인데 박찬호 골프는 골프 스코어는 의욕과 반비례합니다. 잘 치려고 아주 독한 맘 먹으면
바로 사고 납니다. 오비나고. 그 다음번에 내기하면서 뭐냐면 니들 다 죽었다고 하면은 지가 죽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항상 뭐냐면 제가 골프장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캐디한테 인사 잘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캐디하고 콜라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은 캐디를 돕는 자를 돕는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은 캐디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럼 캐디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오늘 잘 모시고 치겠다고.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시킨 영웅 중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김호중 회장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김호중 회장님은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프를 좀 치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을 텐데 무슨 소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님 뭐라 그러냐면 그 깐깐하고 정말 대단한 그 최고의 달인 명인인데 그분 얘기가 자식 가르치는 거하고 골프는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되는 걸 해봐야 수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골프를 왜 치느냐? 뜻대로 안 되니까 치는 거예요. 만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세상은 다양성,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 어프로치 이거 다 다양한 걸 쓸 줄 알아야지 드라이브 샷은 어마어마한데 나머지가 안 된다. 퍼팅이 안 된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업에서 경영학 박사만 다 모아놓으면 경영 잘 되느냐? 안 될 겁니다. 아마 망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념이죠. 자, 지금 저 공군 전투기들이 있는데 공군 전투기가 왜 막강하냐면 첫 번째는 초음속. 뭐 초음속이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그 다음번에 미사일이 뭐 탱크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 미사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공할 속도, 가공할 무장력인데 근데 전투기 최대 약점은 뭐냐면 1시간 정도 되면 내려와야 돼요. 항공유 때문에, 연료 보충 때문에. 근데 이착륙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무리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도 착륙할 때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행 일정이 나오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부부싸움 절대로 안 합니다. 남편이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와이프가 절대 바가지 안 걸거든요. 사고 나면은 몇 초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투기 이렇게 막강한데 이착륙이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 착륙 안 하고 항공유를 공중에서 받으면 안 될까? 공중의 주유소. 그러니까 이게 공중급유기를 떠올린 거죠. 저거는 지상에 있는 주유소 한 300개 이상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게.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파이프로 중간에서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거죠. 그럼 이론상 뭐죠, 이게? 작전 반경 무한대, 채공시간 무한대. 그러니까 저 공군에서, 저도 이제 공군 뭐 자문위원을 오래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 전투기 늘려주세요. 전투기 사주세요. 최신형 사주세요. 이걸 계속 하다가 일정 대수가 확보되고 나면 전투기보다도 이번에는 공중급유기를 사주세요. 공중급유기가 들어와야 공군력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전투기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능을 연결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낸다.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인품들도 다 좋아해, 다행히. 자, 최지천 교수님은 서울대 생물학과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곤충 연구 뭐 등등 하더니 갑자기 통섭론자가 됐어요. 뭐냐면 자기 전공 따질 거 필요 없다.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세상을 통섭적으로 바라야 된다. 이게 통섭론자로 바뀌었어요. 강의도 그거고. 제가 저 사진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할 때 강의를 여러 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이제 휘호석 앞에서 사진 찍은 거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김정은 교수. 고대 심리학과 제 10년 후배입니다. 근데 한동안 저 문화심리학자 해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책도 쓰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화가가 돼가지고 여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 활동하는데 저를 어쩌다 한 번씩 만난 얘기가 뭐냐면 선배님 지금 저를 만나는 걸 영광인 줄 아세요. 좀 있으면 제가 세계적으로 뜨는 화가가 될 텐데 그때라면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만났을 때 사진 찍고 싶으면 미리 찍으세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 그중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에디톨로지입니다. 우리말로 편집술. 이 세상에 좋은 정보, 지식, 기술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와 있는 거를 방송국 PD처럼 다 긁어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 최고지 한우물 깊이 파는 사람 그 별거 아니다. 다양한 곳에 있는
주옥 같은 보물 같은 지식을 모아다 편집해라. 그 다음에 A쪽 밑에는 한양대 유영만 교수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고 높이 정말 존중하는 학자입니다. 브로콜레르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이건 뭐냐면 건축 현장에 갔더니 나무 토막이 있다. 그 다음번에 우리 한옥 같은 거 허물면 거기 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침대를 만들었더니 명품이 나왔다. 탁자를 만들었더니 기가 막히게 나왔다. 이거 하는 사람을 브로콜레르라고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역시 보석 같은 것들을 긁어 모아다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한 우물을 깊이 파라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콜라보레이션. 똑같은 얘기죠, 이게. 자, 이어령 교수님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디지로그입니다. 자, 정보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아날로그는 다 촌스럽고 지나간 거고 구닥다리고 이제부터 디지털로 하면 돼.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거 아니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최고야.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겹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융합지능이 가장 뛰어나. 그 비빔밥을 봐. 그게 다 완전히 융합작품 아니야, 이거? 김밥 빨아 죽인다. 그 다음번에 숟가락, 세자, 젓가락, 세자, 6자를 줄여가지고 수저라고 하는 거 봐라. 끝내준다. 앞으로 한국은 조만간 선진국으로 급상승한다.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는 융복합이야.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여름 선생님은 언어 장악력이 95%죠. 같이 했던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할 짬이 없어요. 본인 얘기 그냥 짜르르 나오면 끝인데 그걸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누가 키워드 하나만 꺼내면 머릿속에서 그때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수많이 들어있던 걸 거기서 막 해가지고 이어령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나올지를 본인도 몰라요. 열쇠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 시작하면 95% 얘기하고 나머지는 박자 맞추다 이제 고수처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반 식사를 거의 3시간 가까이 했는데 부부가 가서 인사드리고 모시고 얘기했는데 저도 뭐 강의하고 방송을 또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 말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끝나고 나오더니 와이프 얘기가 당신 말 거의 없던데 할 수가 없어요. 막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엄청난 발전하고 있는 거는 디젤로 보고 실제로 IT 저는 참 그런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선진화 이런 과정으로 갔는데 정보화, 우리나라 완전히 광케이블 다 깔고 그 다음번에 정보통신, 컴퓨터 집집마다 학교 정보 다 깔은 거 저는 제가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산업화는 놓쳤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 슬로건 멋있잖아요. 우리가 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느냐. 안타깝잖아요. 그 침략했으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왜 없죠. 이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뭐냐면 서구의 신문명, 산업혁명을 받아들인 거죠. 기계, 동력, 뭐 전기 등등.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깨졌는데 그런데 이게 드디어 제가 볼 때는 제3의 물결을 일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들이넣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지금 막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신문명을 받아들일 때만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시간이 닿아서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죠. 2010년 죽기 1년 전 사진인데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라는 두 가지가 이제는 만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위에 거는 기술, 과학, 이공계, 밑에는 역사, 철학, 문화, 이 인문학이죠. 요새는 심리학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의 책이 수십 권이 나와 있고 인터뷰한 자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하나를 딱 뽑은 게 뭐냐면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소위 말하는 클라우스 슈밥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측면은 뭐 빼고 나머지 문명의 특징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원천 창조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 모방 창조는 조금씩 카피하며 발전시키는 거,
융복합 창조는 합쳐서. 융복합 창조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폭탄주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주. 소주에 소주를 타면 맛이 변하지 않아요. 양만 늘어나잖아요. 맥주에 맥주 타도 맛이 똑같아요. 근데 소주와 맥주라는 서로 다른 술을 합치면 맛이 달라져요. 소주 맛도 좀 나고 맥주 맛도 좀 나고, 그리고 맥주를 많이 타면 좀 싱거워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은 것끼리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양적 팽창만 되지 질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하면 융복합 창조다. 그러니까 지금 문과 이과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이제는 융합적으로 문과 이과 없다. 자, 제가 고대 심리학과를 학부를 나왔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고대 문과대 심리학과, 올해부터 고대 심리학부 문과대에서 튀어나왔어요. 단과대학이 됐다고요. 그래서 고대 심리학부는 문과야 그러면 이거 이과야 하고 물어봤더니 문과도 되고 이과도 됩니다. 거기서 인공지능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학위를 졸업할 때 이과 학위를 주고, 사회심리학 한 사람은 문과 학위를 준대요 또 실제로. 그다음에 지금 구글, 애플 이런 데 보면 개발자들 옆에 누가 다 붙어 있느냐? 심리학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죠 이게? 고객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심리학자들이 알거든요. 자, 여기 총장님도 계시지만 이 법학하는 분 중에 제가 본 조금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법학하는 분은 근본적으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합법이야 불법이야 위법이야, 법적으로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또 한 가지 뭐냐면 합리적인 거야 불합리한 거야. 그런데 심리학은 합법 불법 합리 뭐 불합리도 의미가 있지만 꼭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심리적인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걸 따져요. 근데 그거를 못 따지면 정치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게 행정이나 정치권에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좀 들어가든가 아니 심리학 자문을 좀 구하든가 했으면 좋을 텐데 싹이 안 보여. 제가 보니까 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뭐 좀 나아질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는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 동해 문화에서 이해 문화로 완전히 전환돼야 된다. 그러려니까 심리적으로 다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소통, 공감, 호감, 신뢰라는 심리적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기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쁘면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통, 공감, 그 다음번에 호감은 다른 말로 매력, 그리고 신뢰, 이런 거죠. 심리학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융복합 창조, 그 다음번에, 콜라보가 어떤 건가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다 할 게 아니고, 하나의 물결이 이제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까지가 정보화 사회고 2010년 이후가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벌어졌고, 제가 운 좋게 2010년에 클라우스 슈밥을 만났어요. 대학 총장할 때. 그래서 그때 감을 잡았죠. 제3의 물결 이후에 뭐가 올지를. 자, 그렇게 하고 지금 20, 30년 됐든 10년 됐든 관계없어요. 새로운 문명, 그리고 협업을 활용하면 초성과,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초리스크입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기업들은 몽땅 다 뭐냐면 정보화사 이후에 태어난 것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140년이 된 제너럴 일렉트릭, 실제로 사고 치는 것도 아닌데 기업 가치가 계속 꼬라박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자, 쭉 다 지나가고, 저도 한 1년 정도 AI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뭐냐, 남이 얘기하면 알아듣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개발은 못해도 운전을 할 수 안다 하는 식으로 AI 개발은 할 수가 없지만 AI 이용하는 거를 뭔지인지 알아듣게 돼. 반드시 그건 길러야 돼요. 자, 권오영 고문, 3차 산업혁명 경쟁, 지금까지 핵심 역량, 경쟁력,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협업과 상생이 중요하다. 자, 본인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협업 능력은 본인 스스로 핵심 역량이 없으면 손을 안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핵심 역량이 필요한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도산 안창호 선생,
이번에 말씀 중에 정직을 계속 강조를 하시죠. 정직. 자,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고, 힘이 없었던 것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결하지 못했던 것은 서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서로 믿지 못했던 것은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정직하라. 항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위가 뭐냐, IQ가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함께 평생 가도 괜찮은가, 이런 협업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분업에서 협업으로, 분업은 구경영, 협업은 신경영. 45살 이상은 다 N쪽으로 배운 겁니다. 대학에서 경영학, 행정학 등등 전부 다 분업 방식으로 배워서 과학적 관리라고, 안목해요. 전부 뭐냐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MZ세대는 N쪽 구경도 못한 거예요. 협동을 배웠어요. 40 중반 이상은.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협동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도 않아요. 협업입니다. 협동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거고, 협업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능,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자, 결론.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자, 제가 이제 대학 총장 하다가 정부에 불려갔어요. 제가 지원한 게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민간 분야는 교육이나 훈련 쪽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공무원 교육이 안 된 이유는 행정가들이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불려갔는데 거기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모습을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시는데 장관들한테 뭐라고 화를 내냐면, 당신들은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라고. 국무위원이 뭔지 알아요?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국무위원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이게. 근데 왜 국무위원 역할은 안 하고 장관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 장관은 국무위원이라고. 국정 전체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장관이 되고 나면 자기 부처밖에는 생각 안 해요. 심지어는 부하 직원들한테 회의 보내면서도 야, 양보하지 마. 우리 부서 손해나면 안 돼. 이런 문화가 팽배. 그러니까 부처 간의 칸막이가 너무 세니까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장관을 그렇게 한 걸 제가 옆에 보고 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공무원 교육시켜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 뭐냐면 부처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직 나온 다음에 제가 뭐냐, 대한민국은 곳곳에 전문가, 인재, 기술, 정보, 콘텐츠 다 있다. 근데 그것을 가로, 세로, 칸막이로 다 막아놓고 있다. 이 칸막이를 때려 부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실패한다. 개혁은. 때려 부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저항하죠. 과감한 혁신은 과감한 저항을 받아서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협업이라는 걸 파고들어서 감 잡은 거죠. 칸막이 다 존중해라. 존중하는데 그 칸막이에 창과 문을 닫아라. 필요하면 소통하고, 필요하면 문 열고 서로 만나고, 필요 없을 때는 걸어 잠그면 된다. 옳거니 제가 협업을 선진국과 다 챙겨보고 등등 한 다음에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앞으로 최하 내가 10년 이상은 대한민국 협업 문화를 확산시켜서 연결만 시켜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선진국 갈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협업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